1950년 겨울에요. 그 살을 애는 듯한 추위의 개마구원. 기록들을 보면 꽁꽁 얼어붙인 초코바를 입안에서 겨우 녹여먹는 그런 미군 병사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고요. 네, 심지어는 그런 모습조차 부러워했다는 중공군의 이야기도 전해지죠. 그렇죠. 그만큼 극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한국전쟁 중 가장 참혹했던 전투 중 하나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입니다. 아, 장진호 전투. 네, 보내주신 자료 장진호 전투, 영하 40도의 생존 기록, 이 발췌물을 바탕으로 해서요. 단순히 어떤 군사 작전이나 영웅담 이런 걸 넘어서요. 극한의 추위, 그리고 압도적인 적군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했던 군인들, 또 피난민들, 이분들의 그 처절한 생존 기록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 이면의 어떤 인간적인 고뇌나 선택들을 좀 따라가 보죠. 네, 맞습니다.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그 혹한,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중공군의 대규모 참전. 그렇죠. 또 상식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그 포위망 돌파와 철수작전까지. 이 전투는 오늘날 우리에게 참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전투가 단순한 승패를 떠나서 왜 중요하게 기억되어야 하는지, 또 당시 어떤 결정들이 내려졌고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버텨냈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네,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보고 싶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했고 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요. 영하 40도의 그 혹독했던 겨울 속으로 얼어붙은 발자국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 보시죠. 사실 모든 건 인천 상륙작전의 그 눈부신 성공에서 시작되잖아요. 네, 그렇죠.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죠.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어요. 유행군하고 국군이 빠르게 북진했고 전쟁이 금방 끝날 거다 이런 낙관적인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었죠. 맞아요. 심지어 일부 국군 병사들은 압록강 물을 수통에 담아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냈다 이런 일화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네,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메가더 장군의 그 유명한 말 크리스마스에는 집으로, 아, 네. 이 약속에 나왔던 거죠. 이건 거의 전쟁 승리 선언처럼 들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승리감하고 크리스마스 전 귀환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조급함 같은 것이 오히려 위험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아, 오히려요? 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부대 간 간격이 무려 100km 이상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전선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길게 늘어져 있었던 거죠. 100km나요? 와, 관리가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좀 치명적이었던 건 메가더 사령부의 중국 변수에 대한 심각한 오판이 아니었나 싶어요. 중국 변수요? 네, 중국 외교부장 조원나이가 이미 미군이 38선을 넘으면 개입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었거든요. 아, 경고를 했는데도요? 네, 그리고 실제로 10월 말쯤에는 압록강 근처에서 중공군하고 소규모 교전까지 벌어졌다는 기록도 있고요. 명백한 신호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분명한 경고도 있었고 실제 교전이라는 신호까지 있었는데 도대체 왜 메가더 사령부는 이걸 무시했던 걸까요? 자료들을 보면 해석이 좀 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요. 자료 중 일부는 당시 메가더의 어떤 자신감, 어쩌면 오만함에 가까운 그런 태도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오만함이요? 네, 중국의 군사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제대로 된 군대가 아니라 그냥 농민군 수준으로 얕봤다는 거죠. 아, 심지어 일부 기록은요, 메가더가 이 기회에 아예 중국 본토까지 공격해서 공산주의를 몰아내려는 더 큰 야심을 품고 있었다. 이런 분석까지 내놓기도 해요. 와, 본토 공개까지요? 네, 트루먼 대통령한테조차 중공군 개입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했을 정도니까요. 결국은 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던 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죠. 결국 이런 낙관론하고 오판 속에서 이미 수십만 명의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와서 촘촘하게 포위망을 짜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 채로 그렇죠. 미 해병 1사단 같은 최정예 부대들을 한반도에서 가장 춥고 또 가장 험준한 곳, 바로 그 장진호라는 이름의 거대한 함정 속으로 밀어넣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장진호라는 곳이 해발 1000m가 넘는 개마고원 일대거든요. 네, 지형도 험하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 1950년 11월 말, 그러니까 전투가 벌어질 당시 기온이 밤에는 영하 37도에서 40도까지 그냥 뚝 떨어졌다고 해요. 영하 40도요? 네, 게다가 그 살해되는 칼바람이 불 때는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에 육박했다. 50도요? 와. 네, 어느 정도였냐면 50톤짜리 M4 셔먼 탱크가 지나가도 호수 얼음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게 꽁꽁 얼어붙었고요. 와. 땅은 뭐 돌덩이처럼 단단해서 야전사부로는 참호조차 팔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참어도 못 팔 정도면. 그렇죠. 게다가 길은 좁도 험한 외길인데 한쪽은 완전 가파른 산비탈이고 다른 한쪽은 수백 미터 낭떠러진 그런 지형이었어요.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인데 이런 지옥 같은 무대에는 이미 그 숭수룬이 지휘하는 중공군 제9병단 무려 12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 하얀 위장복을 입고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엔군을 완전히 포위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장진호에서 미 해병하고 유엔군이 마주한 첫 번째 적은 중공군이기 이전에 어쩌면 추위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극한의 환경이었는데요. 자료에 묘사된 상황들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네. 예를 들면 총기의 윤활유가 젤리처럼 굳어버려서 방아쇠를 당겨도 격발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하고요. 총이 안 나가는군요. 네, 기관총 같은 경우는 얼어붙는 걸 막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허공에다 그냥 총알을 낭비하면서 쏴야 했대요.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부상병에게 노려던 모르핀 주사기는 그 바늘 끝에서 약물이 얼어버리고 수혈을 위한 혈장팩은 수액관이 얼어붙어서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의약품도 소용이 없네요. 네. 참전했던 군의관의 증언을 보면 부상병의 옷을 가위로 자르잖아요. 그러면 노출된 맨살이 그 즉시 하얗게 얼어붙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와, 정말 끔찍하네요. 그리고 동상. 이게 총상이나 파편상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동상이요? 네, 맨손으로 차가운 총열을 잡으면 살점이 그냥 달라붙어서 떨어져 나갔다고 하고요. 많은 병사들이 전투화 속에서 발이 새까맣게 괴사하는 줄도 모르고 싸우거나 행군했다고 해요. 자기 발이 썩는 줄도 모르고요. 하면 피가 흘러나와도 금방 얼어붙어서 저절로 지혈되는 거. 이게 이 추위의 유일한 장점이다. 뭐 이런 씁쓸한 농담까지 병사들 사이에서 나왔을까요? 참 슬픈 농담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혹독한 동장군은 미군뿐만 아니라 중공군에게도 똑같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중공군 역시 방한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엄청난 동상 피해를 입었거든요. 아, 양쪽 모두에게 끔찍한 추위였군요. 낮 동안에는 그래도 미 공군의 압도적인 제공권 덕분에 유엔군이 좀 숨을 돌릴 수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낮에는 그랬죠.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고요. 어둠 속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정체 모를 피리 소리, 나팔 소리, 심지어 꽹가리 소리까지. 네. 자료에 보면 처음에는 미군들이 이걸 그냥 단순한 심리전으로 생각했다고요. 근데 곧 이게 다른 의미라는 걸 깨닫게 되죠. 맞습니다. 그 소리들이 사실은 무전기가 부족했던 중공군이 서로 위치를 확인하고 공격 개시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방법이었던 거예요. 아, 공격 신호였군요. 네. 흔히 우리가 중공군 전술을 인해 전술이라고 단순하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작정 수많은 병력의 함성을 지르면서 돌격해오는 방식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훨씬 더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아, 인해 전술이 다가 아니었군요. 네, 낮에는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하얀 위장복이랑 눈 위에서도 소리가 거의 안 나는 그런 신발을 이용해서 산악지역 능선을 따라 조용히 이동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니근부대의 후방이나 측면을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포위한 다음에 약속된 신호랑 함께 사방에서 동시에 공격을 개시하는 거죠. 포위에서 동시에요? 네, 이렇게 기습적으로 근접전을 유도해서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 특히 항공이라 포병 지원을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인데요. 이런 극한한 추위와 공포 속에서 병사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어떤
작은 위안이자 생명줄이 되어준 게 있었다고요? 아, 네. 바로 그 투치롤이라는 초코바 사탕이었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전장에 나타나게 된 건가요? 이게 좀 궁금하네요. 그 경위에 대해서는 자료에도 몇 가지 설이 나오는데요. 원래 박격포탄의 암호명이 토치롤이었는데 보급 요청 과정에서 통신병이 실수해서 실제 사탕인 토치롤이 대량으로 공수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가장 유명하죠. 아, 그 얘기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암호명 실수. 네. 또 다른 설은 그냥 후방 부대 PX에서 판매할 물품이 실수로 최전선까지 배달되었다는 거고요. 뭐 어쨌든 중요한 건 다른 식량은 돌처럼 꽁꽁 얼어붙어서 먹기조차 힘들었던 상황에서 네. 이 토치롤 사탕은 딱딱해도 입안에 넣고 있으면 침으로 녹여서 먹을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병사들에게 정말 절실했던 칼로리와 당분을 공급해 준 거죠. 아, 그 추위 속에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던 단거였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토치롤이 단순히 허기를 달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했다는 아주 놀라운 기록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거죠? 병사들이 이걸 입으로 씹어서 부드럽게 반죽처럼 만든 다음에요. 총알 구멍이 나거나 파손된 차량의 연료관이나 라디에이터 호스를 막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네. 사탕으로요? 그걸로 구멍을 막았다고요? 임시방편이긴 하지만 꽤 효과적인 땜질 재료가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아, 추우니까 금방 굳어서요? 네. 그래서 그 얼어붙은 초코바 덕분에 총알 구멍을 막고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된 차량으로 목숨을 건진 병사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활용법이네요. 하지만 뭐 이런 임시방편만으로는 역부족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미 해병 1사단은 수적으로 10배가 넘는 12만 대군에게 협곡 안에 완전히 갇혀서 포위된 상태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전멸 아니면 항복밖에 없어 보이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이때 미 해병 1사단장이었던 올리버 스미스 소장이 종군 기자들 앞에서 남긴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되고 있잖아요. 아, 네, 그 유명한 말이죠. 네, 당시 한 종군 기자가 그 포위된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스미스 소장에게 물었다고 하죠. 이건 후퇴 작전입니까? Are you retreating? 네. 그러자 스미스 장군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후퇴! 지옥에 나가라지. 우리는 후퇴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단지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뿐이다. Retreat! Hell! We're not retreating. We're just attacking in a different direction. 이게 참 단순한 허세나 어떤 정신 승리가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해요. 아,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네, 실제로 그들이 가야 할 남쪽의 흥남 항구까지 거리가 약 125km였는데 그 길목마다 중공군이 겹겹이 매복하고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아, 길마다 저기.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뒤로 물러나는 후퇴가 아니라 정면에 새롭게 나타난 적들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 또 다른 형태의 공격이었던 셈이죠. 그렇군요. 다른 방향으로의 공격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네요. 네. 자료들을 보면 스미스 장군은 메가더와는 달리 매우 신중하고 현실적인 성격의 지휘관으로 묘사되거든요. 아, 메가더랑 달랐군요. 네. 그는 상부의 좀 무리한 진격 명령에도 불구하고 뭔가 함정이 있을 것을 의심하면서 일부러 진격 속도를 늦췄다고 해요. 일부러요? 네. 그리고 주요 길목마다 만약을 대비해서 보급품을 미리 비축해뒀고요. 특히 후방 거점이었던 하가로리의 비상 활주로 건설을 미리 지시해놨습니다. 아, 하가로리의 활주로를 미리 만들어놨다. 그게 그렇게 결정적인 조치였나요? 네,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만약 그 활주로가 없었다면요, 전투 중에 발생한 수천 명에 달하는 부상자들을 후송할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 부상병들이 데리고 갈 수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부상자들을 모두 데리고 그 험준한 산악지형의 포위망을 돌파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겠죠. 실제로 이 활주로를 통해서 약 4,500명이나 되는 부상자들이 비행기로 후송될 수 있었습니다. 4,500명이요? 정말 많은 생명을 구했네요. 네, 메가더의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낙관론과는 대비되는 스미스 장군의 이런 신중함과 철저한 사전 대비가 결국 수많은 해병대원의 목숨을 구한 신의 한 수가 된 셈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판단이었네요. 그렇게 처절한 전투를 치르면서 남쪽으로 향하던 해병대 앞에 또다시 최악의 난관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바로 황초령 고개라는 험준한 지역에 있던 유일한 다리가 중공군에 의해서 폭파돼서 끊어져 버린 거였죠. 아, 다리가 끊어졌군요. 네, 수백 미터 깊이의 낭떠러지 위에 놓여있던 그야말로 생명선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차량이나 중화기는 물론이고 부상자들까지 모두 버리고 절벽을 기어 내려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겠네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쟁 역사상 유례를 찾지 힘든 아주 극적인 작전이 펼쳐집니다. 극적인 작전이요? 네, 미 공군의 C-119 수송기 8대가 긴급 출동해서요. 무게가 각각 1.3톤이 넘는 거대한 철제 교량 부품 8개를 싣고 와서 황초령 상공에서 낙하산으로 투하한 겁니다. 네. 비행기에서 다리 부품을 떨어뜨렸다고요? 그렇습니다. 빗발치는 적의 대공 사격을 뚫고 저공 비행하면서 정확한 지점에 투하해야 하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작전이었죠. 와, 성공했나요? 다행히 8개 중에 6개가 성공적으로 아군 지역에 떨어졌고요. 공병들이 정말 꽁꽁 언손으로 이 부품들을 조립해서 며칠 만에 낭떠러지 위에 새로운 다리를 놓았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네, 세계 최초로 공중 보급된 다리 덕분에 해병대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흥남으로 향하는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험난하고 처절했던 후퇴 행렬에는 군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저르달보베미 수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이 공산 치하를 피해서 살 길을 찾으려고 미군과 국군 부대를 필사적으로 따라 나섰다는 기록이 나와요. 등에 가재도구를 지고 어린아이들 손을 잡고서 말이죠. 네, 이 피난민들의 여정은 어쩌면 군인들보다 더 비참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비참했다고요? 네, 제대로 된 방한복도 없고 식량도 없이 그 혹한과 눈보라 속을 걸어야 했으니까요. 때로는 군작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군인들에게 제지를 당하거나 길을 비켜서야 했고요. 심지어는 아군이 매설한 지뢰지대를 모르고 들어갔다가 희생되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 일까지 있었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살아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필사적으로 군인들의 뒤를 따랐고 마침내 지옥 같았던 장진호를 빠져나온 군인들과 피난민들의 시선은 단 한 곳, 구원의 배가 기다리고 있을 그 흥남항으로 향했습니다. 네. 하지만 수많은 인파가 뒤엉킨 흥남 부두는 또 다른 혼란과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1950년 12월의 흥남부두. 자료들은 당시 상황을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네,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죠. 철수해야 할 유엔군하고 국군 병력만 해도 10만 5천 명에 달했고 어떻게든 배를 타고 남쪽으로 가려는 피난민들이 또다시 약 10만 명 가까이 몰려들었다고요. 네, 엄청난 인파였죠. 부두는 그야말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고 중공군의 포탄은 점점 더 가까운 곳에 떨어지면서 공포를 더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애초에 미군의 철수작전 계획에는 민간인 수송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요. 네, 원래는 군인과 군수물자 철수가 우선이었습니다. 배도 부족했고 또 군사작전 중에 민간인을 대규모로 수송한다는 게 쉽지 않았죠. 피난민들 속에 혹시 북한군 스파이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우려도 있었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자료들을 보면요. 닫히는 배의 철문에 매달렸다가 힘이 빠져서 차가운 겨울바다로 떨어지는 사람들, 또 먼저 타려고 서로 밀치고 아우성치는 모습들, 그런 비극적인 장면들이 부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절망적인 상황을 기적으로 바꾼 숨은 주역들이 있었다고요? 네, 있었습니다. 당시 미 10군단 사령부 민사부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던 한국인 의사 현봉학 박사가 있었어요. 현봉학 박사요? 네, 이분이 알몬드 10군단장에게 피난민들의 그 참상을 계속 알리면서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아, 설득을 했군요.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당시 국군 1군 단장이었던 김백일 장군이었습니다. 김백일 장군. 어떤 역할을 했나요? 자료에 따르면요. 김백일 장군이 알몬드 장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만약 이 피난민들을 태워주지 않는다면 우리 국군 장병들도 배를 타지 않고 당신들과 함께 육로로 후퇴하다가 여기서 죽겠다. 이런 식의 아주 강력한 최후 통첩성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와, 피난민들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렇죠. 사실상 피난민들의 운명과 국군의 운명을 그냥 함께 묶어버린 거죠. 정말 엄청난 결단이었네요. 그래서 결국 알몬드 장군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결국 알몬드 장군이 결단을 내립니다. 예하 부대에 명령을 내리죠. 배에 실으려던 모든 무기와 군 장비를 부두에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그 빈자리에 사람들을 태워라. 와, 무기를 버리고 사람을 태워라. 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이 훗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게 될 흥남 철수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피난민들이 배를 탈 수 있게 되었군요. 그중에서도 특히 메로디스 빅토리호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흥남 철수에 동원된 여러 척의 배들 중에서도 화물선이었던 이 메로디스 빅토리호의 이야기는 단연 극적이죠. 네. 이 배의 선장이었던 레너드 라루 선장.
이분은 원래 정원이 60명 정도인 이 화물선에 무려 1만 4천 명에 달하는 피난민들을 태웠습니다. 1만 4천 명이요? 정원 60명 배에. 네, 정말 문자 그대로 선창하고 갑판에 사람들을 짐짝처럼 쌓아 올린 거죠.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의약품도 거의 없는 상태로 3일간의 위험한 항해를 해야 했어요. 와, 그 좁은 공간에서 3일을. 네. 그런데 이 극한의 항해 중에 놀랍게도 배 안에서 5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다고요? 네. 미군 선원들이 이 아기들에게 애정을 담아서 김치1, 김치2, 이렇게 김치5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는 아주 따뜻한 일화도 전해집니다. 아, 김치 파이브.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1950년 12월 25일, 바로 그 크리스마스 날,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1만 4천 5명의 생명을 태우고 남쪽의 거제도 장승포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네. 기적이죠, 정말. 알려진 바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모님도 당시 흥남에서 피난선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셨다고 하죠. 네, 그런 인연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처럼 처절했던 후퇴 작전이 역설적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인도주의적 구출 작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분명한 후퇴였는데 과연 역사는 이 장진호 전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장진호 전투의 승패에 대한 평가는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그렇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유엔군의 북진을 막았고 또 김일성 정권의 붕괴를 막았다는 그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걸 명백한 승리로 규정하고 지금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은 승리라고 보는군요. 반면에 미국과 한국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봅니다. 수적으로 10배가 넘는 적에게 완전히 포위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부상자와 주요 장비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조직적으로 포위망을 돌파해 나왔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승리 혹은 위대한 후퇴라고 평가를 하죠. 위대한 후퇴. 네, 물론 그 대가는 너무나도 처절했습니다. 미 해병 1사단을 포함해서 미 10군단은 이 전투에서 1만 7천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어요. 1만 7천 명. 하지만 중공군의 피해는 훨씬 더 막심했습니다. 전투 사상자에 더해서 혹한으로 인한 그 동상 피해까지 합쳐서요. 장진호 전투에 투입되었던 중공군 최정예 제9병단 12만 명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5만 명 이상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됐다고 해요. 사실상 부대가 와해될 정도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거죠. 중공군 피해가 훨씬 컸군요. 네, 그렇다면 이 장진호 전투의 진정한 역사적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단순히 누가 이기고 졌느냐, 이걸 넘어선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중공군의 원래 계획은 장진호에서 미 해병 1사단을 아주 신속하게 섬멸한 다음에 그 기세를 몰아서 서부전선으로 이동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당시 후퇴 중이던 미 8군 주력 부대의 퇴로를 차단하고 포위 섬멸하는 것, 이게 원래 목표였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했다면 한국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아, 미 8군까지 위험했군요. 그렇죠. 하지만 미 해병대가 장진호의 그 혹한 속에서 17일간 정말 상상 이상의 저항을 하면서 버텨내는 동안 중공군 최정예 구병단 전체의 발을 묶어버리고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장진호에서의 그 17일간의 처절한 저항이 다른 전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17일이라는 시간 덕분에 서부 전선에서 똑같이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서 위기에 처했던 미 8군이 비교적 안전하게 남쪽으로 후퇴해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방어선을 구축할 결정적인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겁니다. 시간을 벌어준 거네요. 네. 자료들은 만약 장진호의 해병대가 더 빨리 무너졌더라면 미 8군 전체가 포위돼서 섬멸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와, 정말 결정적인 시간이었군요. 결국 장진호에서의 그 끔찍했던 17일간의 사투는 미 해병대 자신뿐만 아니라 미 8군 전체와 또 흥남에서 철수한 10만 명의 피난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운명까지도 구해낸 결정적인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끔찍했던 전투 중 하나가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참으로 놀랍고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장진호 전투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극한의 추위와 압도적인 적이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인간의 의지와 생존 본능이 얼마나 강인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군사적인 승패를 넘어서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어떤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료들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메가더의 오판에서 시작된 위기, 또 스미스 장군의 신중한 대비,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병사들의 그 처절한 생존 투쟁, 네. 현봉학 박사나 김백일 장군 같은 인물들의 용기 있는 결단, 그리고 메라디스 빅토리오로 상징되는 기적적인 구출까지, 이 모든 크고 작은 이야기의 조각들이 놓여서 장진호 전투라는 아주 복잡하고 비극적이면서도 때로는 위대하게까지 느껴지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완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어느 한쪽의 승리나 패배로 규정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용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이 얼어붙었던 그 지옥 같은 장진호의 혹한과 포위 속 한가운데 있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으려 했을까요? 무엇을 위해? 또 어쩌면 누구를 생각하며 그 극한의 공포와 추위를 버텨냈을 것 같습니까?